자,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정말 유용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에 등기에 조세나 임금 채권, 압류, 기재된 내용이 없어도 송달 내역에 교부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세금 미납 사항을 알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걸까요? 등기에는 없으나 교부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입찰 가능한 물건을 선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채무자 본인 거주나 후순위 임차인 경우의 물건만을 검색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낙찰 후 매각 불허가 신청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요. 선순위 임차인 아시죠? 그래도 좀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맨날 하는 건데도 정리를 합시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 않습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입찰 보증금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인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금액만큼 그리고 임대차 기간만큼. 그죠? 그 사람 임대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죠? 그걸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임대차 기간 만료되고 나갈 때 그 임차 보증금을 우리가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예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배당에 관여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으나 확정을 안 받았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으나 확정을 안 받았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소액 임차인, 전체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범위에 들어간다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확정을 안 받았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인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거는 언제 인수하느냐? 그거는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 받으면 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배당을 기준해가지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러면은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내주고, 그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법원으로부터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내가 인수를 한다, 그죠? 그렇고 내가 인수한다는 게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이사 가는 거하고 이사 날짜 서로 맞춰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은 당연히 한 거죠. 확정하고 배당 요구를 다 했습니다. 확정도 받았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 머리가 아프다, 그죠? 그 사람보다 앞서는, 그죠? 그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이 될 당해세라든가 법정 기일이 빠른 일반 조세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임금 채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그거는 등기부하고는 또 별개의 부분이다. 그죠? 등기부에 압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금을 안 내면 압류가 들어옵니다. 자, 압류가 들어오는데 뭐냐면 그 압류는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세금을 이제 세금에서의 법정 기일이란 건 뭐냐면은 그거죠. 고지서 발부되는 거죠. 그죠? 고지서 발부. 자, 그러면은 고지서를 언제 내가고 언제까지 내세요 하죠.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짧잖아요. 그죠?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일반 그 근저당 같은 경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세금 밀리기 시작하면 보통 한 3개월이면은 들어가죠. 경매 신청 들어가죠. 그러면은 압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바로 공매에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등기부에 바로 압류 들어갑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특수물건판 하면서 거기서는 공매 사건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맨날 보면은 한두 사건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자, 보면 어떤 사건은 우리가 그 법정 기일까지도 공매 같은 경우에는 막 나와 있어요. 무슨 세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얼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자, 보면은 어떤 사건은 체납하고 1년 정도 되니까 압류하고 등기부에 기재가 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오래된 게 뭐죠? 압류도, 그죠? 압류 등기도 안 되고, 등기부에 기재도 안 되고, 나중에야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교부 청구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어떤 기준에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은 저도 못 드립니다. 너무 많이 물어본 내용인데 저도 뭐라고 드릴 답변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이 체납이 되면 예를 들면 금액을 막론하고 세금을 얼마 이상 미루면은 체납을 하면은 반드시 뭐 등기부에 압류가 그죠? 압류 등기가 되면서 거기에 뭐 금액까지 얼마 뭐 그런 거라도 좀 기재를 해주든지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머리를 잘 써서 생각을 해서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경매 물건이라면은 내가 이걸 알아낼 방법이 뭘까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아는 걸 다 알려줄 수는 없는 거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서 실행에 옮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피해야 되겠죠 당연히. 어떤 경우 피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 확정 배당 요구를 다 했는데 이런 세금 부분이 염려될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알아낼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서 아 도저히 해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언젠가 세월 가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난 척했다 그죠?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혼자서 31분 동안 그냥 떠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이고, 뭐, 몇 명 안 되네. 제가 인기가 없는 그 채널이다 보니까. 자, 강의는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건 했고, 예, 지금부터,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비 부인님, 내가 당일 입찰 들어가려는 물건 후보자 몇 명인지 알 수가 있나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남의 마음속을 예. 그 현장에서 모르죠. 그 현장에서 몰라요. 이제 개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개찰할 때 이렇게 이제 눈이 좋은 사람은 뒤에서 눈이 나쁜 사람은 막 앞으로 가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그 경매 마감하지 않습니까? 마감. 경매 마감하고 나면 입찰하면서 다 서류 꺼내가지고 우리 보는 앞에서 막 정리를 하거든. 사건별로 막 정리를 해요. 사건 쫙 분류를 막 해가지고 분류된 걸 딱 들고는 막 봉투를 까요. 그래서 종이를 착착착착 하는 입찰서 꺼낸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입찰서를 가지고 금액별로 막 있잖아요. 아니, 봉투하고 그러니까 봉투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한 번도 안 가봤나? 그래서 입찰 봉투에다가 입찰 서류를 꺼내서 딱 이런 거 한 거를 이렇게 했다가 그거를 순서대로 막 정리를 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쪽으로 또 넘겨주거든. 정리 다 되고 나면 넘겨주면서 사건 번호를 부르면서 다른 직원한테 딱딱 넘겨요. 자, 그럴 때 뭐니까 몇 명인지 그리고 봉투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또 꽂혀 있는 그것도 보고 얘기하고 예. 그 사람이 이러면서 딱딱딱 세거든요. 그러면 아 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아 저기 저 번호 내가 들어갔는데 내밖에 없네. 단독이네. 예. 나 뭐 저기다. 낙찰이다. 이렇게 알기도 하고 내 생각으로는 한 10명 정도 들어올 줄 알았는데 뭐 한 2, 30명 돼서 아 뭐 됐다. 안 되겠네.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으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뭐냐면 오래 하지 않습니까? 경매를 진짜 많이 하면은 대충 몇 명 들어오겠다라는 것은 감이 오죠. 대충 몇 명 들어오겠다. 그 정도는 들어올 거야 라는 거. 몽땅연필님. 선순위 임차권 등기가 있는 거는 경락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선순위 임차권 등기가 있는 거는 경락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어, 배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예. 시원님이 일단 대충 옥션 사이트에서 조회수가 높고 머문 시간이 의미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바탕으로 경쟁률이 높을지 추측하는 정도? 예, 그런데
보면은 꼭 또 그게 100%, 그 말씀 거의 한 90% 맞는데, 어떤 경우는 조회수는 굉장히 많은데 별로 안 들어오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뭐, 단독주택, 뭐, 1억짜리. 이런 거는 엄청나게 검색해요. 막, 뭐, 다 쳐다봐요. 막 이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들어오는 건 몇 명 안 들어오고. 예, 그렇죠? 예. 나비부님, 선생님, 접대 10%가 대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낙찰가? 예, 낙찰가가 보통 시세의 한 10% 정도 싸게 한다. 예, 그런 개념이 많죠. 예, 10% 안팎,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시세 파악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은 시세를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10%가 얼마지. 이 물건이 10,000원짜리인지 15,000원짜리인지 8,000원인지 알아야지 그 10%를 내리든지 뭐 좋은 그래도 좋은 건 욕심나니까 8, 9% 정도 싸게 하는 것에 내 만족해야지 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상승장이냐 지금 보합이냐 하락장이냐 그리고 이 물건이 다른 물건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 물건이 특히 이쁜 물건이냐 아니면 못난이냐 예,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제가 어 저희 이제 그 밴드 여러분들 거의 있잖아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밴드는 이제 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듣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 밴드에 제가 매일 엄청 피곤하고 귀찮아도 바빠도 제가 강의했던 그 사건을 항상 낙찰건이 나오면은 다 올려요. 그래서 뭐 사건 번호, 주소, 물건 종류, 감정가, 최저가, 몇 명 입찰, 낙찰가,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뭐 이런 것까지 그걸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건을 공부를 하면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아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본인이 전혀 관심 없는 물건은 제가 강의를 해도 그냥 지나칠 것이고 개중에 그래도 이런 거 내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이라도 난 이런 물건은 꼭 하나 마련하고 싶다. 잡고 싶다. 이러면은 관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듣고 강의 듣고 아, 쌤 이거 뭐 괜찮다 했었지. 이게 아니라 나름 그래도 혼자서 손품이라도 발품은 못 팔아도 바빠서 그러면은 발품도 팔아야 되지만은 손품으로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아 요게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입찰한다면 얼마 정도 나는 쓰고 싶다 하는 것도 이제 기재를 해놨다가 그 결과하고 비교도 해보고 이런 게 그런 행위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경매계에서 우리 경매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전에 오는 말이죠. 경매는 10% 싸움이지. 뭘 그렇게 욕심을 부려. 예, 그래요. 초보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싸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또 여러분은 그러겠죠? 세 많이 보니까 경매 보면 뭐 상가 보면 낙찰가 뭐 감정가 대비 뭐 30 몇 프로, 20 몇 프로 낙찰 받는 것도 있던데요. 그럼 감정가 대비고 감정가 대비고요. 시세라고 제가 감정가 대비 10%라고 10% 싸게라고 안 했잖아요. 시세의 10%. 그래서 그죠? 여러분은 감정가를 신뢰를 합니까? 감정가가 예를 들면 뭐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아파트형 공장 뭐 이런 거, 그 유사한 물건, 딱 정해진 그런 어떤 패턴이 있는 그런 물건이고 거래가 많이 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하고 감정가가 비슷하겠죠. 물론 그래도 차이가 나요. 왜? 감정을 하고 나서 경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평균 1년 후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무슨 변화가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물건 말고 여러분 토지라든가 상가라든 구분 상가 뭐 있죠. 구분 상가도 모양이 다 다르잖아. 그리고 뭐 공장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거는 평소에 아파트처럼 막 거래가 없어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감정을 하겠어요? 여러분 관심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한번 열어서 몇 개 한번 열어봐요. 그 감정의 기준을 잡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없어 뭐. 이걸 감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사도 답답하겠죠? 자, 그러면은 감정평가사가 무슨 창조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생각에는 이래. 여기가 이렇게 이러니까 호재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대빵 좋은 거야. 이건 이 정도는 돼야 돼. 앞으로 지금 10억인데 조금만 있으면 15억, 20억 갈 물건이야. 이런 걸 반영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최근 한 2년, 몇 년 차이에 누가 다른 사람은 뭐 여기 뭐 저 감정을 한 경우가 없나 하고 보니까 이 그 부근에 아무리 찾아봐도 한 4건밖에 없어. 거래가 된 거는 하나도 없고 4건이 있는데 2년 동안 4건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한 건은 다른 그것도 경매하려고 감정을 했었고 3개는 대출해 주려고 은행에서 담보 대출해 주려고 감정했었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참고해 가지고 예, 그냥 그거 4개, 그죠? 예, 그 중에서 가장 시점적으로도 가깝고, 뭐 그런 걸, 물건 하나를 선정해서, 그러면은 그 물건하고, 경매 물건하고, 어디가 입지가 좋은가, 그죠? 도로 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용도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토지 모양도 보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 감정했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그 지역의 지가 상승률, 곱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감정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입찰가를 어떻게 써요? 그러면 그런 물건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그게 살림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거용이 아니에요. 수익형 물건이 돼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공장이다, 뭐다, 근린이다 이러면은 그럼 열심히 우리가 조사하는 거는 월세 얼마 받을 수 있지? 그거 조사하는 거죠.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나? 해가지고는 수익률 계산 역으로 하잖아요. 그럼 요 정도 같으면은 요 금액으로 받으면은 월세를 얼마 받아가지고 은행 이자는 지금 또 얼마고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는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만족하겠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별 거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48분이네요. 네, 만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상 밑에다가 궁금하신 거 질문을 남기시면은 뭐 어지간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